이제 왕들도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황룡사가 생기면서는 이제 조금 중심이 그쪽으로 이동했지만 신라 불교의 뭔가 원조라고 그럴까? 그런 사찰인데 여기에서 10분의 스님들을 모셔서 소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흥륜사의 금당에서 10분의 십성, 스님 중에서도 아주 성사라는 뜻이에요. 성사, 성스러운 스님. 이제 스님을 부를 때는 뭐 율사라고도 하고 법사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부르지만, 근데 삼국유사에서 사실 성사라고 부른 분은 한 분이에요. 여기 봐서는 십성이 이제 10분인 것 같지만 의상이나 자장 같은, 자장은 율사라고 그랬고 의상은 법사라고 그러는데 원효 스님만 성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스님이 법사, 율사, 성사. 근데 여기는 십성, 스님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스님들. 근데 지금 읽으신 대로 아도는 고구려에서 이제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줬는데 이 아도가 신라에도 전해주죠. 염촉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죠? 이차돈은 사실 승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십성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십성. 십사라고 그러지 않고 십사 그러면 그건 뭐예요? 스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차돈은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십성에 들어갑니다. 해숙이라는 스님 나중에 나옵니다. 아남도 스님이에요. 근데 아남은 삼국유사에는 입전되진 않았어요. 입전되진 않았고 의상대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표훈대독 지난번에 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 얘기 했는데, 그다음에 사파는 사복인데 사복불원이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삼국유사에 입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이라는 인물은 승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애로 나와요. 12살짜리 애. 근데 원효 스님과 거의 동급 정도가 아니라 원효 스님보다 더 그 사복불원 쪽에 보면 주인공이 원효 스님이 아니고 주인공이 사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원효 스님한테 가서 장례 치러달라고 가서는 그 원효 스님이 이제 낳지 말라, 괴롭다, 이 세상은. 죽지 말라, 이 세상은 괴롭다. 그랬더니 사복이 원효 스님한테 탁 훈수를 한마디 드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다. 낳거나 죽거나 다 괴롭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연화장 세계로 가요. 이 스님은 속세에 남아있는데 원효 스님은 그 정도로 하여튼 특이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원효 스님은 뭐 잘 아시죠. 해공 스님은 일종의 원효 스님의 스승입니다. 원효 스님은 스승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원효 스님은 보덕이라든지 또 해공이라든지 여러 스님한테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 해공 스님이 이제 그 지금 포항에 가면 오오사라고 있어요. 오오사에 가보면 왜 오오사냐? 오가 내 오자고 어가 고기 어자예요. 그게 왜냐? 원효 스님이 똥을 놓는데 그걸 보고 해공 스님이 그 똥은 내 고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가끔 경전을 해설하다가 의문이 날 때는 해공 스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그럴 정도로 해공 스님이 아주 불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자장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장율사. 신라의 승관제를 완전히 이제 도입해서 처음부터 승통이 돼가지고 신라의 불교계를 이제 딱 하나의 틀을 만든, 지금 우리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계종의 이제 아주 최고의 이제 조계종에는 이제 종종 스님도 있고 그 총무원장 스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신라의 불교를 통괄하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흥륜사에서 십성이라고 했다는 것은 신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셨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스님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삼국유사 의회편, 우리가 흥법편은 불교가 전래 수용 공인되는 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탑상편은 불교의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는 탑, 불상, 그다음에 사찰, 가람,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고, 사리, 이제 그 의회편은 스님들의 그 공부, 또 중국에 유학 가서 어떻게 하고 와서 어떻게 전교하고 이런 거에 대한 포교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원광 스님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거기 흑륜사 십상에는 원광 스님이 없었죠. 이 원광 스님이 사실은 삼국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제 이런 스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흑륜사 금당 십상에는 없었어요. 그 원광 스님에 대해서 황룡사 승려라고 하는데, 황룡사가 어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황룡사를 이제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성이 박씨로, 근데 이제 경주에 가면 구황동이라고 있어요. 구황동. 구황동이 왜 구황동이냐면 황자가 들어간 사찰이 9개가 있다. 여러분들 아는 분황사, 황룡사, 황복사, 그렇기 때문에 황자가 더 많았을 거다. 그 중에 황룡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황룡사가 다른 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황룡사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 한자만 다른 황룡사가 있어요. 또 그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속성이 박씨로 나오는데 다른 기록에는 설씨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광은 성골, 진골이 아니고 육두품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자료가 뭐냐면 도가와 유학을 섭렵하고 이렇게 나오죠. 원광 스님은 스님인데 도가와 유학을 섭렵하고 이 유불선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는 중국에 갈 때 꼭 불교를 승려가 되기 위해서 가기보다 중국의 그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그 중에서 유불선 중에서 불교가 가장 공부할 만하다 해서 승려가 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 원광 스님이 이 중국 가고 이럴 때 스님들만 간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또 갔어요. 간 이유 중에 뭐냐면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게 있어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평민 뭐 이렇게 쫙 그 레벨이 다 있어가지고 그 관직이나 뭐 이런 것도 자기 골품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신라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 당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 자기가 출세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이지만 최초원도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라의 젊은이들이 이제 당나라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죠. 갔다가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누가 가든 자기가 승려가 되든 자기가 유학생이 되든 과거를 보든 기본적으로 유불선 3가지를 다 아울렀다. 그게 특징이에요. 왜? 당나라 그 당시의 사상계 자체가 유불도가 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면 아까 얘기대로 처음부터 승려가 된 게 아니라 중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불교라기보다는 여기서 명교라는 건 유교입니다. 유교. 유학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하려는, 최초원이가 이제 최초원이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건 다 지푸라지 같은 헛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불교에 귀할 것을 해가지고 칙명을 받아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 둘 중에 처음부터 승려가 된 것보다는 유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외래 이제 승려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광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은 그때 이제 수나라,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수가 통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초의 통일하는 게 진이고, 진은 얼마 있다 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가 전한 후한, 그러다가 이제 남북조 시대로 분열이 됐다가 이제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으로 갔던 원광이 이제 수나라가 되면서 이제 곤란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병난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좀 전에 읽으신 이런 신이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원광 스님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이와 같은 뭔가 도력이 이제 나타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광 스님이 전표와 개서 나라의 국서를 모두 맡아서 했다. 그 얘기는 원광 스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유교, 과거 이런 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실무에 이제 능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불교로 그 귀에서 승려가 돼서 이제 불교 승려 생활을 했지만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원광 스님이 이것을 담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원광 스님이 육두품인데도 아주 극진히 하고 궁궐에 오히려 항상 자기 옆에 두고 딴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애지중지 아주 애지중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광 스님에 대해서 아주 이런 스님이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춘추가 99라는데 이거는 다른 기록하고 비교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임종할 때 아주 신이한 영험한 이런 신령스러운 감흥이 있었다는 건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장례가 거의 왕의 장례와 같이 했다. 이거 왕이 굉장히 정말 떠받들어 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고 육두품인데도 그것은 이제 불교에 있어서의 그 어떤 신령스러운 감흥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의 문서를 나중에는 이제 강수 같은 유학자가 이걸 담당했지만 그 이전에는 원광 스님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원광 스님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세소고개를 보면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충효 이런 유교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의전에서 원가법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까와 달리 설시라고 이렇게 나오죠. 설시라고. 그리고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삼기산이라는 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기산이 어디냐면 지금 경주에서 안강 쪽으로 가면 이 원광법사와 관련된 유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비구가 와서 절을 또 지으니까 절을 지어서 수행을 했는데 주술 닦기를 좋아했다. 이건 약간 승려지만 뭔가 토착신앙적인.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신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화적인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원광 법사한테 저 비구 뭔가 하여튼 수행하는 게 이상하니까 딴 데로 가라고 그래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근데 원광 스님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비구가 안 듣질 않아요. 근데 또 원광 스님이 또 마음이 그냥 여리시니까, 야, 저 말 안 들은다 그러면 뭐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산신령인데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거짓말 하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주술 닦기 좋아하는 스님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하고 친해졌는데 이 산신령이 이런 스님을 아주 좋게 봐서, 아니 이런 스님이 아니라 원광 스님을 왜 여기에서만 공부하느냐, 지금 다들 중국 당나라 가서 공부하는데 당신도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나 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다 했더니 산신령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갔다 와서 또 산신령한테 문안도 하고 고맙다. 지난번에 도와줘서 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산신령이 나중에 보니까
여우 한 마리로 이렇게 하는 이런 설화적인.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보면 산신과 승려와 원광 스님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나옵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선도선 선모 수의불사조 보듯이 우리나라의 절이라는 게 산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산신신앙과 불교와 갈등하면서도 충돌하면서도 이게 융화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그 공부하다가 이제 왔죠. 그런데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듣고 걸벙표라는 건 뭐냐면 걸사표예요. 걸사표. 병사들을 동원해 주기를 구하는. 그래서 이제 수나라하고 고구려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구려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내서 고구려를 쳐주십시오. 그걸 이제 그 걸사표, 여기 걸벙표라고 그랬는데 그걸 원광 스님이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광 스님은 승려이지만 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문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84세에 입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99세인데 84세. 그래서 지금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기록하고 이게 다른 기록이에요. 다른 기록을 이제 수의전하고 향전하고 이런 스님이 이제 두 개를 다 갖다 놓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소고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광 스님이 돌아오셔서 가슬갑사에서 있으면서 그 국가로부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제 추앙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귀산과 추앙이라는 젊은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화랑의 세소고개라고 그랬는데 사실 귀산이나 추앙이 화랑이나 낭도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제 한참 화랑도를 저거 할 때 이제 갖다 좀 붙인 거고. 하여튼 이 시기에 청년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뭐 청년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 당시 청년들이 찾아가서 내가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더니 세 가지를 잘 아시는 사군이충, 사친이요, 임전무태, 교유신, 그다음에 그 살생유탈 다섯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충, 효, 신이 이거는 불교적 가치라기보다는 유교적 가치인 게 강해요. 물론 이제 효가 꼭 뭐 불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임전무태도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싸움에 임해서는 퇴하지 않는다. 원래 불교적으로서 살생을 또 해서는 안 되는데 가린다. 이제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살생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게 화랑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서 살생은 뭐 제1에는 살생하지 말아라. 또 동물도 조그만 동물들은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원광은 승려지만 추왕이나 귀사는 일반 속세인이기 때문에 승려나 그러니까 비구나 비구니는 지켜야 될 계율이 있는데 세속인으로 지킬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 보면 이 세속옥의 내용은 굉장히 유교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광 스님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유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유에서 시작했다 불로 이제 불교로 기이한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슬갑사에 가보면 원광법사 진영을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황룡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황룡사라면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삼기산 금곡사 이게 이제 그쪽이 행정적으로는 경주시지만 사실 안강 지역에 있어요. 아주 여기가 보면 여기 그리고 바로 원광법사 부도탑 이렇게 있습니다. 원광법사가 여기서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걸 남겨놓은 유물이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자료가 양지사석조인데 양지스님. 양지스님은 조상이나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이 양지스님이 석장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놓으면 석장이 저절로 날아서 시주자의 집에 이르러서
흔들면서 소리를 냈고 집에서는 그걸 알고 재 쓸 비용을 넣었고 포대가 차면 날아왔다. 그래서 그가 있던 곳을 석장사라고 했다. 이런 스님인데 이런 그 양지 스님은 승려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술가였어요. 예술가. 이 시기에 영묘사, 장류삼전, 천왕산, 전탑의 기와, 천왕사탑 아래 팔부신중, 법림사의 주불삼전, 좌우금강신 모두 소조로 만들었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양지 스님. 그래서 이 시기에 불교 사찰에 이러한 불상 또는 탑, 팔부신중 이런 것들을 양지 스님이 만든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양지 스님이 신라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의 편린을 보면 굉장히 그 간다라 미술의 그 기풍이 있어요. 그래서 양지 스님이 서역에서 온 스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인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이 시기에 간다라 미술이 이제 또 신라에 들어왔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더 재밌는 거는 맨 마지막인데 이때 이런 영묘사의 장육상 만들 때 아주 그냥 몰입해서 하는데 그 보고 감동돼서 성 안의 모든 남녀가 진흙을 날랐다고 그래요. 근데 진흙을 날르고 이제 진흙을 날른다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달구질을 하는데 여러분들 달구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덤 쓸 때도 달구질을 합니다. 무덤 할 때 가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도에 간 승려들에 대한 얘기예요. 인도에 간 승려들.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간 분이 아리마발마 신라인이다 나오죠. 그리고 그 이에 나와서 이제 해업, 현태, 구본, 현각, 해륜, 현유, 또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진 이죠.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불교를 배우러서 불법을 배우러 갔던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당나라에 돌아온 분은 있는데 신라에 돌아온 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도에 간 승려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해초 스님이 있죠. 근데 여기 해초 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보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분들 말고도 인도에 간 승려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분들은 인도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당나라로 돌아와서 우리하고는 신라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다만 해초 스님은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걸 남겨가지고 그 천축국 인도에 자기가 불법을 배우러 갔던 그 과정을 다 써놨어요. 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왕호 천축국전인데 여기 보면 해초 스님이 갔던 나라의 지역의 종교, 민속, 생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초 스님은 돌아와서 당나라에서 이제 오대산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리교 이때는 이제 당나라가 밀교가 한참 성할 때였어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밀교에 대한 저서도 남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신라에도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 승려들도 이제 당나라 가면 당연히 신라 출신의 해초 스님을 만났을 거고 따라서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갔던 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밀교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왕호천축국전을 보면 그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갔다가 당나라로 돌아온 그 길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남방불교라고 얘기하는 이 길이 이제 해초 스님이 간 길이에요. 인도로 갈 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간다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간 길, 이게 이제 남방불교가 이제 전파되는 길이고 북쪽으로 돌아온 길이 이제 북방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해초 스님이 계림에서
광저우로 해서 그다음에 하노이로 해가지고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저 캘커타로 해가지고 쭉 해서 페르시아 갔다가 이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길을 통해서 간다라로 해서 장나라로 돌아온 역정을 그대로 써 있지는 않지만 그 흔적을 보면 그렇게 근데 대단한 거죠. 20살에 가서 24살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는 안 하고 배낭여행만 한 거죠. 배낭여행. 그렇지만 대학교 4년 동안 배울 거를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 거죠. 그 지역을 더군다나 지금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지만 그때는 뭐예요? 배 타고 가고 가서 걸어서 가고 그 더군다나 뭐 이 타클라마칸 사막 거기다가 천산산맥 이거를 이제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음을 두렵지 않게. 근데 아쉬운 거는 그리고 이 스님이 신라로 돌아오셨으면 정말 더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왕호천축 국전이 그 중국의 도낭 석굴에서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해상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길을 조스님이 직접 갔던 걸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분들은 이름만 남아있고 이름이 없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어디에 계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걸 통해서 대개 이렇게 갔을 거다. 이런 가서 공부를 했을 거다. 이제 우리 추정을 하는 거죠. 다음이 이제 그 유명한 원효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효 스님의 속성은 설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향은 암양군 남쪽 불지촌, 북쪽에 있는 율곡의 사라수 아래에 태어났다. 사라수. 이건 부처님 탄생과 아주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집을 절로 했고 어렸을 때 이름은 서당이다. 원효 스님은 우리나라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전 내지는 향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기록에도 속고승전에 나와 있습니다. 당고증 전에도 남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원효 스님 하면은 우리가 그 원효 스님이 사실 그 요속공주와 관련해서 이제 설총을 낳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 저수를 가장 많이 한 분이 원효 스님. 저수를 가장 많이 했고요. 또 원효 스님의 이 저수는 신라에만 저게 된 게 아니라 당나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 원조인 인도에서도 원효 스님의 저술이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는. 그러니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 몽크예요. 글로벌 몽크. 그러니까 다른 스님은 주로 이제 전해온 걸 벗고 아니면 당나라에 가서 또는 인도에 가서 배워오는데 그치면이 많은데 원효 스님은 그걸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자기 걸로 해서 오히려 불교의 새로운 측면을 이제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자기화 시켜서 정말 신라 불교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정토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또 원효 스님의 장점은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위대하지만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소위 민중불교 내지는 대중불교, 서민불교 거기에 이제 또 큰 업적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가 법봉왕 때 뭐 2차돈 순교에서 또 진흥왕 때 또 흥륜사 직구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발전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불교는 왕실 내지는 귀족 불교였어요. 근데 이렇게 서민들, 평민들이 불교를 믿게 하는 데는 원효 스님이 큰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효 스님이 이 요속공주와 만나서 설총을 낳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불교를 더 대중화하려는 그런 거와 이제 관련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교를 더 발전시키려면 왕실에 비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왕실로서는 또 뭐야? 통일하면서 특히 이 당시에 왕이 무열왕인데 자기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누구랑 손을 잡았죠 그때? 김유신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럼 사상계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 당시에? 원효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자기는 정치, 군사, 사상 이게 있어야 이제 나라를 다 통합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효스님이 대중불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아주 많은 업적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승려들 또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한자로 돼 있으니까 대중들, 서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문해력이 없단 말이에요. 문해력이. 그러니까 대중들, 서민들이 불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들에게 맞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 무예. 거리낌 없이. 그래서 뒤움박도 들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이러는 걸 한 게 이제 원효스님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쟁에도 김유신이 갈 때도 따라가서 군사들을 독려하고 어떻게 보면 신라 자체가 하나의 불국토다. 불국토를 지키는. 그래서 모두가 일심으로 원효스님의 이제 그 사상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심이에요. 일심. 그다음에 무예. 그다음에 정토. 이걸로 이제 신라를 불국토로 하면서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남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읊조리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정토신앙을 대중불교에 포교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한데 원효스님의 아주 위대한 이런 것만 했으면 원효스님이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저서가 제일 많고 그 저서가 그러니까 정말 남다른 불교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어줍지 않은 사람이 하면 저거 파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은 이제 파괴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일반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554에 원효스님 진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라사 아까 사라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라사가 제석사라고 그런데 제석사에 한번 가봤더니 그 탱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원효스님이 이렇게 그 그림이 보면 의상하고 같이 가다가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굴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더니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해골 바가지였어요. 그거 보고 토하면서 깨달은 거죠. 똑같은 물인데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일체 유심조다. 이제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공스님하고 이제 554에서 내 똥이 내 고기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드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일반 그 중생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포교하는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자체 지금 제석사에 있는 거기가 바로 사라사는 아닌데 그 제석사가 다른 데서 이제 옮겨왔어요. 근데 그 원래 있었던 데가 이제 사라사터로 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이제 금강경론을 이제 소를 이제 작성하고 소를 타고 오면서 그린 내용입니다. 분황사는 이제 마지막에 원효스님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셔서 혈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설총이 분황사에 이제 소상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분황사가 이제 원효스님하고 관련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광덕과 엄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효스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여기
이 원효 스님은 고선사에도 있었는데 서당 화상비가 나중에 발견돼서 원효 스님이 어떻게 했는지 또 작품 저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스님이 원효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한마디로 원효가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해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쟁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이미 뭐 화엄종, 뭐 법상종,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파들 또 여러 가지 경전이들이 들어왔는데, 원효 스님은 어느 하나에 구애되지 않고 신문화쟁론 10가지를 다 아울러서 화쟁하는, 그러니까 유불선 융합이라는 것도 사실 유불선 화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쟁은 이제 불교 교리 안에서 이제 화쟁이다. 이렇게. 이 화쟁이 사실 불교에서도 하지만 결국은 유불선, 이런 한국의 사상과 문화가 이렇게 섞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조는 사실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즘 뭐 통섭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통섭이란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표현은 화쟁이다. 화쟁이다. 그러니까 화이부동이에요. 여러 얘기들을 다 아우르되 그럴 때 또 각자의 자기권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상사에 있어서 정말 한국의 사상의 그 어떤 통섭, 융화의 원조 화쟁을 일찍이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